여야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청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또 다른 영남권 중진인 조혜진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공관위원장발 문재인 정부 인사 용태론의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당내 대표적 PK 중진 서병수, 김태우 의원에 이어 영남 3선 조혜진 의원에게도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김해 지역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부산과 양산, 김해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영남권 내 상대적 야당 강세 지역에 무게감 있는 인사를 전면 배치해 거점 탈환을 노린다는 취지입니다. 영남권발 중진 희생을 고리로 고강도 인적 쇄신의 폭을 더 넓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윤 핵심이나 중진의 추가 험지 차출 여부를 두고 옮겨간 지역에서의 경쟁력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치 경력이나 권력과의 친분이 컷오프 기준은 아니라면서도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며 인적 쇄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천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이게 비주류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요청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친문 용태론과 관련한 내홍 재연 조짐이 감지됩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현 정부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하는 것을 두고 친문 인사를 중심으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럽다며 차라리 콕 집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친명 대 친문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통보가 예정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당내 비주류, 비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내용 확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총선 비례 위성정당 출범 관련 여야 움직임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범야권 비례정당 추진 계획을 발표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본격 실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의석 일부라도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나눌 방법을 찾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거듭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근본적 책임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독식하려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 결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조국 송영길 신당 등 어느 정치 세력까지 통합형 비례정당에 포함할지와 함께 비례대표 순번 배분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야권 군소정당에서 소수정당 비례순번 교차 배치와 지역구 단일화 등을 제안한 가운데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을 뺀 범야권을 일률적으로 앞순번에 배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찌감치 비례위성정당 당명을 정한 국민의힘 역시 오는 15일쯤 창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영입 인재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방안과 함께 정당 기호 상위 배치를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 역시 재현될 거란 관측인데요. 불출마 언급 현역 의원이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컷오프 대상 의원까지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와 함께 지난 총선 위성정당 공천 잡음 재발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대표 인선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제3지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준연동형 선거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3지대 역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3지대 세력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자를 함께 심사하자는 통합공관위 회의가 잠시 뒤 예정돼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호응한 가운데 이낙연 신당 합류를 거부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이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 공천보다는 제3지대 통합을 사이에 둔 이견 조율이 먼저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 통합의 주도권 등을 둘러싼 내부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이 오늘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집무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KBS는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TV를 통해서 100분 동안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최대 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방통의 의결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 전문 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사회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최대 주주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도나 편성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4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 매각이나 내부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YTN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진 측 이행각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 전문 채널이 우리 사회 공기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3일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 ENT가 YTN 최대 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유진 측은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YTN이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계는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두고 유진그룹 측은 YTN 인수 자격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불법 매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 자본이 급조한 유진 ENT에 YTN을 넘기는 건 언론 장악을 넘어 범죄 영역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 의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방송 소유를 금지했던 지난 2015년 방통위 결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1월 승인 보류 결정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번 승인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방통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은 이번 승인 의결에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했던 보도 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건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승인 의결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공개 청문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내려진 이번 결론으로 인한 혼란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협회가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설 연휴 이후 파업이 가시화할 걸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의협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파업에 들어갈지가 가장 관심인데 오늘 긴급회의를 연다고요? 네,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7시 긴급 상임이사회와 8시 임시총회를 잇따라 엽니다. 이 자리에서 파업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의협은 어제 정부 발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서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강한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아마 전례 드문이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가 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필수로 패키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회원분들이 너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너무 좀 심각하게 분노를 표명하고 있고요. 비대위가 구성되면 파업 절차나 시기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0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전공의협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88%가 단체 행동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연한협의체에서 정확한 추계를 강조했는데도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던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00명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의사단체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중앙수습본부 회의를 열어서 의사들의 파업에 대비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년 전 파업 때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먼저라 타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불법 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의료계가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불법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련병원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복무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매일 중수본 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 형량이 내려진 건데 나머지 일당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 수익 11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노리고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택 임대차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 환경을 침탈해 20, 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판사가 피해자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의 형량 차이를 두는 건 억울하다며 남 씨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남 씨가 반성 없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번 선고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의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곽 변호사 측은 검찰이 정당하게 회계 처리한 수임료를 부정한 돈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경찰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를 수사할 당시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에게 4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Very proud and very privileged to have this opportunity now to come to Korea and to work with the national team and to hopefully have success. Yeah, absolutely. I mean, a coach is always responsible for how a tournament goes for a team. Absolutely. Our goal was to get into the final. We didn't get into the final now. 최근에 수출이 늘면서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도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수지가 8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38억 9천만 달러에 이어 12월에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규모도 2배 가까이 불어나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3개월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동남아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오랜 기간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전체 수입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해외 생산 수출도 회복되면서 상품 수출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품 수입이 감소세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면서 적자 폭이 커졌고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배당 수입이 늘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상품 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지난 한 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 9천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2022년보다 37% 늘었고 연간 전망치인 300억 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와 내년 흑자 규모를 각각 490억 달러와 59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선물 받으셨나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올해 설 상여를 받는다는 응답은 직장인의 55%에서 66%,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대여섯 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상여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62만 원부터 93만 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대신에 떡이나 참치캔 같은 선물 세트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돈으로 받았다는 경우가 45%, 그리고 떡, 과일 등 선물이 36%였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를 물어보니 45% 정도는 자신이 받은 설 상여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상여금을 줄 형편이 안 되는 곳이 적지 않았는데요. 중소기업 811곳 가운데 올해 설 상여금을 줄 거라는 기업은 41.8% 정도였고요. 주지 않는다는 곳이 33%에 달했습니다. 자금난의 영향이겠지요.
지난해보다 설 대비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26.6%였습니다. 설 상여금을 줄 생각조차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불경기 속에 맞이하는 설날, 기업도 또 노동자들도 풍족할 수 없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서로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와 함께 진심으로 격려를 전하면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맹견으로 분류하는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40대 대리운전 기사 부부를 공격해서 심하게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운전 고객 차에 실려있던 개가 밖으로 나와서 주인과 신랑이 하던 기사를 문 건데요.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부터 적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가에서 두 남성이 뒤엉켜 승강이를 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40대 A씨와 차주 B씨입니다. 남편 A씨를 도우며 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씨 차에 실려있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밖으로 나와 A씨 아내를 공격한 겁니다.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이제 물고 흔들고 끌고 가는 거죠. 와이프는 막 소리를 지르고 목 아프다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누르고 그대로만 있었고. 개는 떼어내려는 A씨도 공격했고 손과 팔을 심하게 물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씨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개에 물린 두 사람은 경찰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지만 만신창이가 된 손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주 B씨가 자신도 부부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씨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이 확인했을 때 저장 기한이 지나 당시 상황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 아내 차에 찍힌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개 입마개와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맹견이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 후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달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된 차명 의심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동대문구청 압수수색은 주택가와 경제진흥과 등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재개발 업무를 맡은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최모 과장이 동대문구 안에 있는 또 다른 재개발 지역 두 곳에도 차명 의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과장은 앞서 65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4구역에 모친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을 사놓고 분양권을 받았는데 재작년 공공재개발 허가가 난 전흥동 일대에는 동생 명의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재리 많이 하다가 요즘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거의 보다 2배 정도 떴다고 봐야겠네요. 상가는 2배 정도 있는데 상가 2배? 워낙 싸게 한 거니까.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간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에도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매수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같이 살지 않는 직계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사실상 규제를 피해갔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최 과장의 차명 부동산 의혹은 동대문구의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퍼져 있을 정도입니다. 동대문구청 과장급이라는 사람이 희룡동하고 전lang동에 부동산을 사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개발 쪽에 많이 다니면서
경찰은 최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이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최 과장은 오래전에 가족들이 사놓은 부동산이라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차명 부동산 투자 의혹으로 잡음이 커지자 동대문구청은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작성 등 유착 관계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손 검사도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금품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 등에게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4월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에는 김 씨가 뜻을 거스르는 신도가 있으면 다른 신도들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살인범처럼 묘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의 3, 4세 어린이의 TV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 사용 시간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만 3, 4세 어린이의 미디어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184.4분이었는데 WHO의 권고 시간은 하루 1시간 내여서 3배 넘게 이용한 셈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가 참여합니다. 기후 동행카드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한 건 인천시와 김포시, 군포시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칠레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칠레 중부 로스리오스주 랑코호수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헬기는 랑코호수 상공을 날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고 피네라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뒤로 보이는 하늘이 무척 흐린데요. 아직 미세먼지 때문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 하늘이 무척이나 어두운데요. 아직까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이 초미세먼지 주의가 필요한 건 오늘 밤부터인데요. 앞으로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 사이 서울 등 중서부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이 지역에서는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은 물론 기온이 낮은 고지대와 이면도로에서는 아직 빙판을 이룬 곳이 많은 만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날 뿐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다만 앞으로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밤부터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연일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지만 내일은 다시 이맘때 추위가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6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동해안에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가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 귀성 귀경길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날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연휴 날씨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설에는 큰 추위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전반적으로 연휴 날씨를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귀성길 8일과 9일 날씨는 쾌청합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설날에도 오전까지는 날씨가 좋아 성묘길에 지장이 없겠지만 오후부터 비, 눈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제주도에 비, 눈이 시작돼 다음 날 11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비가 내리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귀경길에는 전국이 다시 쾌청한 날씨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네,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다행인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귀성길에는 짙은 안개가 복병입니다. 8일과 9일 모두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 시야가 좁아지는 것 외에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 오후부터 내리는 비와 눈도 역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겠는데요.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는 만큼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경길에는 날씨가 맑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돼 섬 지역 귀경객들은 미리 선박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곳 가운데 야당 의원 지역구에 당 중진,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면서 압박에 나섰는데요. 자, 당의 요청을 받은 5선의 서병수, 또 3선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이 모두 비운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을 제기한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발언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원론적 발언으로 왜곡된 프레임이다라면서 수습에 나섰고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두 대표의 오늘 발언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는 얼마 전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장점은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신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왕정 아닙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돈 교수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세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네. 정치권 잘 보고 계시죠? 뭐 보기도 싫죠. 보기도 싫습니까? 한심하죠. 한심합니까? 네. 네, 오늘 좀 뼈있고 날카로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 100분 대담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저녁 10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화고요. 사전 녹화입니다. 최대 관심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입니다. 이상도 교수님은 어떤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사과 또는 유감 이런 표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좀 진작에 했으면은 훨씬 나을 뻔했잖아요. 그 뉴욕타임스까지 대해서 투표됐는데, 예. 그게 좀 한심하지 않아요? 난 그런 사건이 생긴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네. 그걸 좀 뭐 진작 수습했으면은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또 그 여당이나 또 우리 국가 자체가 이런 망신을 안 당하잖아요.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성해야 된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있겠죠. 뭐 근데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과 또는 유감 표명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도나 또 여당의 지지도가 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죠. 진작에 했어야 된다. 네. 때를 놓쳤다. 네, 그렇죠. 예.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세요? 예. 만약에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도 제대로 없고 국민들이 이제 큰 기대를 안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 11월 달에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이제 뭐 여당의 태도를 보면 뭐 피해자다. 뭐 그 백을 돌려주는 건 국고횡령이다. 뭐 덫에 빠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일련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마나한 회견이 될 것 같고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상황이 불거졌을 때 했던 이야기들 말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법대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전파 낭비가 되겠죠.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이제 오늘 밤 10시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큰 변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김정 의원도 마찬가지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 갖고 계세요? 우선은 이미 이 신년 대담이라는 형태로 2월 4일 날 녹화를 해서 그것도 뭘 어떻게 편집을 하시는지 몰라도 KBS에서 오늘 밤 10시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죠. 그러니까 취임하고 3년 차인데 한 번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다는 것. 왜 기자들이 생생하게 묻고 또 묻고 이런 상황을 못 만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전향적인 자세와 그런 말씀이 없다면 아마 지지율은 오히려 변동이 있을 겁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선 지지율 좀 나오고 있고요. 저게 갤럽 조사죠.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요. 자,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일단 대통령의 멘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나름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어떻게 예상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요. 그 뭐 공작한 사람들 보면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재발 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참사 분야는 빛나는 외교적 성과로 자유세계의 선봉장으로 한미일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전망도 좋고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골칫덩어리 김건희 여사 분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몰카 함정이라며 사과는커녕 역공을 펼치지 않을까. 역공을 펼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관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역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하네요. 예. 네, 사실 이렇게 좀 몰래 카메라로 그렇게 한 것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예. 거기에 그냥 홀딱 그렇게 빠진 게 그게 더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함정 수사 하게 되면 그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 그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함정 수사 기본적으로 하죠. 그 유명한 사건 FBI가 뭐 한 오래됐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오일맨처럼 연장을 하고 접근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 상원을 하원을 몇 명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직 비리를 하는 데는 그 함정 수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함정 수사에서 빠져도 그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그 유죄 판결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을 너무 보호하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말고 그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자숙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여당에 좋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제 뭐 총선이 이제 60여일 남았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여드렸는데 흔히들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는 돼야 여당에서는 뭐 총선 한번 겨뤄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뭐 이렇게 좀 처음부터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사실상 거의 고착돼 있지 않습니까? 뭐 오차범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양쪽 입장을 지지하는 그 두 국민 집단이 있고 상당히 많은 그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그 마음 둘 데가 없다는 뭐 이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우려하는 여야할 것 없이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할까요? 오늘 임기 첫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바로 그런 발언이 검사스러운 발언이죠. 이미 정치권에 와서 비대위원장입니다만 여당의 당대표 격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여전히 검사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그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감정 섞인 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건 그건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수사 진행되고 했던 거라고 본인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모든 얘기를 막 그렇게 마구 공격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흐렸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따르면 기자들이 지난번에 질문했잖아요. 검사 의견서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이익이 뭐 23억 가까이 된다라는 의견서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거 문재인 정권 검사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왜 기소 안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문을 했는데 그거 윤석열 정권에서 한 거거든요. 2022년 12월에 검사 의견서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닙니까? 왜 기소 안 했습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피해가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이런 그 불법 부당한 발언을 막 일삼는 것. 그게 과연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게 맞는 것인지 격에 맞는 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이제 검사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상돈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 이런 거 공방이니 뭐 이런 거 하는데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면이 많아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뭐 지금 이런 것도 뭐 똑같은 취지를 전달하더라도
검사 독재 이런 표현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죠. 예. 보다 좀 완곡하지만 야당에서 검사 독재라는 주장에 네, 대해서 완곡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딱 겨냥을 한 거죠.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는 이야기,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그 올바른 그 공격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운 게 뭡니까? 그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뒤에 사실상 숨어 있는 격으로 보이잖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지금 비대위원장에 예정보다 빠르게 지금 등판을 한 셈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을 아무리 내세우고 뭐 여론조사를 해서 뭐 서로의 인기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고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그 대명제는 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저 발언에 대한 평가도 해주세요.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법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부권 행사나 사면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렇지만 마구잡이로 막 사용할 수 있는 무한 리필 쿠폰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여러 차례 했었고 거기다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면권도 지금 4번째인가 그런데 예. 사실 남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예. 그리고 형 확정되고 일주일만밖에 안 된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지금 사면되고 본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검찰 라인에 수사했던 분들을 집어넣어서 또 본인들이 사면하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내 편들 다 지금 풀어주는 거 아니냐, 다 사면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그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발인 것이고 과거 뭐 왕권 정치에서는 하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공천심사에 돌입한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출마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뭐 서병수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 같으면은 그 낙동강 벨트라는 데가 뭐 벨트라고 말 쓸 필요도 없이 낙동강 주변 그냥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공천하면 그대로 되는 데였어요.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그때부터 16년, 20년 계속 전체 의석이 줄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하류가 격전지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많죠. 지금 다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지금 벌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그 뭐 지역구 같은 게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을 넣어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김태호 의원, 조혜진 의원도 수긍을 할까요? 김태호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한다고 하고요. 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서병수, 김태호 이게 다 은재 시절부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상돈 의원께서 첫 국회의원 하실 때 다 같이 있었던. 그 저 훨씬 전에 했죠. 제가 2012년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김태호 의원님 뭐 그 당시 뭐 지사였나요? 지사 뭐 이렇게 했었고 벌써 그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영입해서 또 이렇게 좀 키워서 좀 실전에 투입하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그 여당의 총선 전략이 통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데요. 근데 한번 제가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겪어보면요? 신인들 벼랑간 어려운 데 가면요. 그 성공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신인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 그냥 뭐 우리말로 뭐 이골이 났다 그러나 선거 많이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결과가 좋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당이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은 예. 좀 본인이 뜻도 있고 할 만한 자격도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신의를 갖다가 그 지금 현역 재선 뭐 이렇게 되는 현역 민주당 의원에다가 넣고 예. 당이 그야말로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당선시키는 게 그게 난 정도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께서 할게 물어볼게요. 민주당 공천심사 한창인데 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이잖아요. 예. 네. 이를 놓고서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정성호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하셨지만은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뭐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어쨌든 그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에서 뭐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명백 위원장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은 친문 용퇴를 주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임종석 전 의원도 바로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문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 문정부 책임 동의 안 한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요. 며칠 전에 양산 가서 지난번 1월 초에 예. 이제 피습 때문에 이제 못 뵙고 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가서 만나고 오고 우리 명문 정당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그랬죠. 했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대선을 끝나고 나서 예. 냉정하게 대선 패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향후에 당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조금 비전을 조금 만들어가는. 근데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지 않았다면서요? 안 만들었죠. 그래서 예. 그 과정을 예. 생략한 것에 대한 후과가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런 제대로 생각도, 정리를 안 했었군요. 네, 예. 한편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을 나가면 그럼 당이 인칠단결해서 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여러 얘기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라고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내에서 뭐 수석도 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공천 받은 분도 있고,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전 정부의 문명이 정권을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촛불로 이렇게 만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한 번에 넘겨버린 것에 대한 여전히 실망과 분노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인요한 그 과거 얼마 전 혁신위원장이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뭐 이런 장면까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렇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차라리 필요한 부분이면 조금 정리를 명쾌하게 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거나 혹은 또 갈등이 계속되는 거냐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이제 원론적 발언이다라고 이제 수습에 나섰는데 이명백 위원장의 그 워딩은 윤 정권을 탄생시킨 원인 제공자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발언을 왜 했다고 보세요? 그 내부적으로 뭐 친명이니 친문이니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 우리말에 뭐 초록 동색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뭐 크게 다른 게 모르겠고 네.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은 네. 친명이고 친문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예. 그 정치인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 집단들이 무슨 국가 정책이랄까, 무슨 비전이랄까, 철학에 있어서의 무슨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두 집단이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초록이 동색이다. 네, 초록이 동색이 서로 이제 다 민주당 안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떤 정당이라 해도 다 똑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좀 이제 강경한 분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친윤 있고 네. 비주류 있고. 그래 우리가 그 성시 쓰는 거는 우리 정치가 후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 중에서 좀 그 민주당 좀 보니까 미국 민주당도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맨날 성씨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참 그런 게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요. 네. 이제 총선이 60일 남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통합형 이제 비례정당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야권이 다 모여서 통합형 비례정당 만드는데 이제 또 순번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은 확실히 형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주도로 순번을 정할 텐데 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쉽지 않을 문제는 것 같다고 하던데.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특히 이제 뭐 방법은 그 소수 정당들이 각각 비례 그 명단을 각각 내고 그거를 뭐 합친다거나 1번부터 10번까지 해야 된다부터 지금 뭐 그렇죠. 홀수 짝수 혹은 얘기 뭐 나오고.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뭐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 후보를 검증해 가면서 비례 순번을 정할 것인지부터 그 방법론에 있어서부터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60일 남았는데. 그래서 아마 원탁회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례 그 순위를 정할 것인지서부터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이제 검증 과정이 졸속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뭐 지난번 위성정당의 결과로 뭐 이러이러한 뭐 의원들이 있어서 문제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그런 거 소홀히하고 이러면은 정말 이제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소홀히하지는 않겠죠.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오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나오고 다 그 비례 정당 통합형 비례 정당의 후보로 추천 받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내일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이니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옥중에서 이제 뭐 정치검찰 해체 정당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지금 비례연합정당 하려고 하는 분들과 뭔가 이게 합의나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면 못할 테니까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다. 네. 일단은 지금 야권에서 만드는 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은 지금 현 반윤 세력들 다 모은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반윤 세력들을 다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소수 정당까지 다 합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그 자신들의 그 철학과 정책과 이념 이런 것을 좀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건 없고 누구를 반대하는 걸 가지고서 무슨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는 민주당이 그 중도층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중도층의 투표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에서 자기들이 왜 정권을 내줬는가 그리고 이걸 바꿔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너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안 하고서 계속 이런 소위 이게 파벌 싸움이죠. 저렇게 하는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잠깐 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같이 이제 비대위원을 했었잖아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
이수철 대표 제3지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지금 봐도 뭐 잘 안 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수철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로 지금 뛰고 있고, 예. 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나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10년 동안에 그 정치를 했다 그러는데 주로 저 미디어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고유의 어떤 철학의 비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정당이 난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 제3당이 이렇게 성공하기는 어려운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당 네,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근데 예. 그때 국민의당 그때는 예. 그 당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예. 기대 심리가 좀 컸고, 또 이제 그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뭐 이런 걸로 호남 의원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좀 다르다. 상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38석을 했지만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시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투 경기인데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자. 상식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 참 똑같이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혹시 두 분이서 선거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선거제 문제 다 없고 그냥 오늘은 의사 일정만 하고.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번에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50cm, 60cm 되는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럼 제 입으로 그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당이 이제 플랜 B로 뭐 사무처 중심으로 준비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동형 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잘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서 그런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런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지금 뭐 할 겁니다. 새로운 미래의 첫 번째 책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양당이 국회를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국민들 앞에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확실한 심판을 받을 거라 저는 강하게 말합니다. 꽤 오랜 시간 번민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우리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기로 합의하자고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결국 칼을 들고 나왔는데,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표심이,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하는 장치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고 저희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위성정당 출당 불편하셔왔던 의원님들 계셨잖아요. 네. 이런 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시는 분 아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위성정당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지난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는 지금 통합비례정당은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우선 설 선물을 빙자한 금품 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 운동을 살피고 당내 경선 불법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수사 상황실 개소식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인 선거 폭력은 물론이고 딥페이크 영상과 선관위, 정당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에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 김치 냉장고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화재가 540건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피해자의 67%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위니아는 일부 딤체 뚜껑형 김치냉장고의 부품 주변에서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현상이 발생해 지난 2020년 말부터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델 만여 대가 아직도 리콜되지 않았다며 설 연휴에 부모님이 쓰는 김치냉장고를 확인해 리콜 모델이라면 제조사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렴한 한우를 지정 배송일에 배송해준다며 광고하며 대대적으로 판매한 한우 판매 업체에서 배송 지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송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응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매자들은 사기를 당한 건 아닐지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맞이 특가 상품을 내세운 한우 판매업체 사이트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설날 사전 예약을 하면 지정일에 배송해준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은 배송기한이 훌쩍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보름 넘게 속만 끓이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먹으려고 주문한 한우가 연휴 전까지 도착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해서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늦어진다는 메시지 하나를 못 보내는지, 설날에 가족들 모여서 지금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빵꾸 나게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해당 업체 홈페이지와 SNS 등에선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화, 카톡 등을 통한 응대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인 게 의심될 지경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로 전화를 걸자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해당 업체 측은 취재진과 만나 주문 물량이 많아 발생한 문제라며 연휴 전까지 배송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며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받은 물량만 15만 건. 기다리는 것 외에 손쓸 방법 없는 구매자들은 업체가 약속을 지키기만을 바라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닭 양념이나 고추장 같은 소스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알싸한 매운맛의 원천, 국산 소스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 수출은 3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6%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수출 물량은 13만 1,800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팝 스타들과 영화 등을 통해 한식이 널리 알려졌고 최근 SNS에서 불닭과 떡볶이 매운 음식 챌린지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불닭 소스와 불고기, 치킨 양념 등 혼합 양념 소스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으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또 떡볶이의 필수 재료인 고추장 수출도 1년 전보다 18%가량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국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엔 역대 가장 많은 139개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2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스류 수입액은 3억 1,700만 달러로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식을 넘어 이제는 K소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 사흘째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산사태와 정전, 급류 휩쓸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LA시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지금까지 시내에서 모두 383건의 산사태가 보고돼 일부 지역은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고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또 35채 건물이 산사태의 영향으로 점검이 필요한 상태가 됐고 건물 7채에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폭우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인동포나 한국민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9의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는 비행기 조립 시 도어 플러그에 볼트가 누락돼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비행기 좌측 중간 출구 도어 플러그 조립 당시의 사진에는 볼트가 빠져 있습니다. 도어 플러그는 동체 중간에 비상 출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출입문 대신 설치되는 일종의 덮개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시간 끌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대선 결과를 뒤집고 개표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을 사주하고 법무부 당국자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conspiring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conspiring to disenfranchise voters, and conspiring and attempting to obstruct an official proceeding. 트럼프는 이를 포함해 91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안이 가장 인화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they talk about threat to democracy, that's your real threat to democracy. And I feel that as a president, you have to have immunity. Very simple.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재임 때나 적용되는 면책 특권이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Trump is, of course, the Republican frontrunner in the 2024 presidential race, and he and his lawyers are trying hard to postpone each of his cases as far back as possible, including until after the election, if possible. Jack Smith's team, by contrast, is trying to get this case resolved.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이 현지 시간 8일 열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관련한 각종 재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데 일단 하마스는 휴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응답이 남았는데 블링컨 장관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시안컵을 주최하고 있는 카타르 국왕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축구 이야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Soccer game, as you guys call it, and I saw you there defending Jordan and South Korea. It's a very good outbreak.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의 중재를 맡고 있는 카타르는 하마스가 휴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يتضمن الرد بعض الملاحظات على الإطار ولكن في مجمله رد إيجابي على الإطار ولكن نظرا لحساسية 블링컨 장관은 협상이 성사되길 바란다면서도 카타르와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And I'll be discussing it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tomorrow. There'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but we continue to believe that an agreement is possible and indeed essential.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라며 낙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한참 애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but it seems to be a little over the top.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달한 휴전안에 대한 반응을 정보기관인 모사드로 보내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가운데 20%인 32명가량이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 없이는 휴전 불가 입장을 천명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블링컨 장관을 만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잔뜩 흐리지만 날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내일도 매서운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 내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전주도 6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고요. 설 당일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 약하게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